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명확히 언제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책이 출간된 시기로 보면 1978년 그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 생각하면 좀 뻔하기도 한 소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50년 전 소설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야기가 시작하면 노구치 교코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얼굴을 들여다보면 꽤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평소에는 젊어 보이려는지 핑크색 옷만 입고 다니는 독특한 여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데 그렇다고 해서 자주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집에서 보살피는 듯 보인다고 이웃들은 증언을 하는데, 그런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묘한 취미가 하나 있었고요. 평소와는 달리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은 날이면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찾아가 몰래 조문을 한 뒤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그녀는 손에 커다란 국화꽃다발을 들고 전혀 모르는 어느 할머니의 장례식에 찾아가 관 옆에 서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유가족 중 하나가 여기 있던 부의금이 어디 갔지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고요. 이에 조문객들은 무슨 일이지 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교코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들고 온 국화꽃다발을 관 속에 넣은 후 유족들이 관에 못질을 하는 장면까지 끝까지 남아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차가 떠나는 장면까지 모두 지켜본 그녀는 그제서야 버스를 타고 이번엔 번화가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후 거리에 나선 그녀는 길가에 있는 노점상이 인형을 팔고 있는 모습에 잠시 멈춰서게 되고요. 한동안 제자리에 서서 무엇이 좋을까 하며 고민하다 이내 목이 긴 기린 인형을 하나 구매한 뒤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이번엔 다른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이가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남자아이의 빈소였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관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는지 이미 탈진을 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서도 그녀는 관 옆에서 한동안 기도를 하더니 자신이 가져온 인형을 위로하듯 관 안에 넣어두곤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부의금 도둑을 수사하던 겐이라는 이름의 형사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혹시나 하며 들린 어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유족이 관리하던 부의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까 하며 방문객 명단을 들여다보다 야마우치가의 할머니 장례식임에도 노구치라는 성을 가진 어떤 여성이 국화꽃을 들고 방문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 할머니는 몇 년간 병치레로 자리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별다른 인맥은 있지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에 걔는 무언가 초기 발동해 그 여성을 미행해 봐야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길거리에서 인형을 하나 구매한 뒤 그 길로 또 다른 이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걸 보곤 걔는 이 여성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그녀가 두 번째로 들린 어느 아이의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런 졸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감이 저 여자는 무언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 그 여자의 집까지 찾아가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평소 그 여성은 화려한 액세서리와 고급 의류를 주로 입고 다니고
집에는 동생이라고 하는 남성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지는 꽤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개는 그 길로 곧장 장례식장과 연결된 화장터를 찾아가 최근에 이동된 몇 구의 시신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화장터 직원은 이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뼈가루를 모으던 중 전혀 다른 위치에 발가락 뼈 조각이 있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며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한 번은 화장한 뼈 조각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신보다 허리 쪽 뼈가 몇 개나 많은 경우도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개는 이건 단순히 절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괜히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얼마 후 빈소 안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구치 교코가 들어서더니 평소마냥 관 옆에 서서는 한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가 끝나자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서 고인을 기억하려는 듯 럭비공 하나를 꺼내드는데, 이때 걔는 교코의 손에 들린 럭비공이 무언가 울퉁불퉁 기괴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후 노구치 교코는 아무렇지 않게 관 속으로 자신이 가져온 럭비공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케다와 미치오 그리고 준코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관계부터 설명을 하자면 미치오는 이케다와 결혼 후 지금은 출산을 갓 끝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준코는 이케다의 첫사랑이면서 지금은 몰래 미래를 즐기는 불륜 상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불륜이라고 해서 쉽게 만나 아무 곳에서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긴 하지만 인연이 되지 않아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중 결국 시간이 흘러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서로에 대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죄책감은 가지지만 끓어오르는 불길을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작중 이케다의 집은 도쿄고 준코는 고베 방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날을 잡아 나고야에 있는 C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 모습을 보면 미치오는 출산을 마치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이케다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후 준코를 만나기 위해 앞서 말한 C 호텔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이케다의 아내인 미치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녀는 신혼 시절 자신의 남편에게 과거에 있었던 신기했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기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어린 시절 귀금속 가게에 들렀을 때 정말이지 마음에 쏙 드는 클로버 모양을 한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그냥 직원에게 부탁한 후 구경만 할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던 중 한 번은 그 직원이 목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채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 뒤 미치오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클로버 목걸이를 보자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걸 내가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원을 찾아보니 시야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얼어붙은 미치오는 자신의 눈앞에 클로버 목걸이가 있음에도 손도 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신기한 경험이냐면, 그런 고민에 한참이나 빠져있던 미치오 곁으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아무렇지 않게 놓고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미치오는 목격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가게를 빠져나간 후 방금 본 그 여자를 찾아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신과 똑 닮은 그 여성은 어디서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말을 하고요. 방금 그 여성이 훔친 클로버 모양의 목걸이 또한 어느새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케다는 뭐 그건 당신이 가지고 싶어서 훔친 거 아냐 하고 되묻게 되는데, 이에 미치오는 이상한 일이 이뿐만이 아니었다며 이번엔 대학 시절의 일을 이야기해주게 되고요. 한 번은 프랑스어 시험을 망쳐 이를 어쩌나 하며 고민하다 학교 행사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교 교수실에서 자신과 똑 닮은 외모를 한 어느 여성이 시험지에 손을 대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을 이케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학교에서는 다들 미치오가 교수실에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자신은 행사 관련으로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 오해는 사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교수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건드린 건 분명하다는 거였고요. 우연치 않게도 교수실에 들어간 여자가 자신과 닮을 수는 있지만, 이때 자신이 시험을 망쳤다며 수정하고 싶었던 내용 또한 이상하게도 모두 정답으로 고쳐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은 누군가가 교수실에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왜 자신의 시험지까지 수정해 줬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 외에도 미치오는 몇 가지 사건을 더 들어 보이며 자신에게는 분신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었던 거였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이케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가 나고야에 있는 시 호텔에 들어서자 로비 끝쪽에서 격자 무늬 코트를 입은 어느 여성이 자신의 시야 안에 잠시 머물다 이내 스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케다는 자신이 도쿄에서 기차를 탈 때도 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몇 번이고 보였다며 여기서도 마주치다니 이게 우연인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케다는 왜 그 여성이 신경 쓰였냐면, 멀리서 지나쳤기 때문에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입고 있는 격자 무늬 코트는 자신의 아내인 미치오가 외출 시 자주 입었던 옷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고요. 예약한 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져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막 출산을 끝낸 미치오가 여기까지 자신을 따라와 몰래 미행을 했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냥 그렇게 이케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 깨어나 보니 준코가 언제 왔는지 원피스 하나만을 걸치고 자신의 곁에 누워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후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달아올라 뜨거운 정사를 함께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한 차례의 관계가 끝난 후 이케다는 누워있는 준코에게 혹시
이곳에 오면서 격자무늬 코트를 입은 어떤 여자는 보지 못했어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준코는 봤어 라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문 앞에 서 있던 걸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깜짝 놀란 이케다는 순간적으로 침대에서 튀어올라 문 밖의 상황을 내다보게 되고요. 정말이지 복도 끝쪽을 바라보니 격자무늬 코트를 입은 여성이 잠시 시야에 보이다 이내 신기루 마냥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이케다는 저건 미치오의 분신이 아니라 그녀의 염원이 형상화되어 나에게 비치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 침대 위에 있는 미치오는 남편이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니 그곳에 따라가고는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상상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말인 거고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그걸 형상화해서 상대에게 보여줬다는 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 목걸이를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자신과 같은 형상이 눈앞에 나타난 거고, 망친 시험지를 고치고 싶다 하니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났던 거 마냥 남편이 어디 가는지 알고 싶다 하는 염원이 마치 분신 마냥 따라 붙어 왔던 거였다는 말인 건데, 암튼 이에 이케다는 그래 그런 거였구나 하며 다시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게 되고요. 웬일인지 방금까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준코는 어디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호텔방 이곳저곳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마냥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케다는 그래 내가 객실에 들어설 때 분명 문을 잠갔었는데 어찌 그녀가 혼자서 문을 열고 내 곁에 누워 있었겠어 라며 그녀 또한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번 단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다나카라는 이름의 35세 남성이 주인공인데, 나름 급여가 괜찮은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헌데 언제부턴가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걸 먹는 것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말을 하고요. 그로 인해 체중이 불어나게 되자 이성으로부터의 인연 또한 끊어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는 또다시 먹는 걸로 푸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는 결혼이라든지 이성관계에 대해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날도 다나카는 역시 미인보다 미식이지 라며 레스토랑에 앉아 500g 가까운 두툼한 스테이크를 혼자서 썰어 먹고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그때 곁에서 커피를 마시던 신사 한 분이 자신에게 다가와 어휴 식욕이 대단하시군요 하며 말을 걸어오게 되는데, 이에 다나카가 멋쩍은 표정으로 예 하며 헌데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물으니 그는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요. 최근 자신의 클리닉에서 비만과 관련된 치료법을 새로 개발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방문해 달라며 명함을 한 장 꺼내어 다나카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다나카는 왜 비만 치료를 정신과에서 한다는 거지 하며 근데 비용은 얼만가요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물론 가격이 싸다고는 못합니다 라고 대꾸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피자라든지 햄버거 같은 음식을 원하는 대로 제공해 드리니 식비 부분에서는 이득일 수 있죠라고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나카는 예?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도 뺄 수 있다는 건가요? 하며 놀라서 되묻게 되는데 이에 의사는 먹는 즐거움이 큰데 그걸 어찌 포기합니까? 라더니 벌써 시간이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요. 다나카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마음을 굳히곤 그 의사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주말이 되어 병원을 찾아간 다나카가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한참 동안 설명을 듣던 중 헌데 일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제공한다 하셨는데 그게 어찌 가능한 거죠?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의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각이란 건 뇌에서 그 맛을 기억하고 있지만 생각만으로 다시 그 맛을 재현하는 것에는 서툴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자신들이 개발한 약을 먹으면 원하는 음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혀에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나카는 살짝 실망한 모습으로 그럼 진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의사는 또다시 말을 덧붙이는 게 하지만 꿈이라면 다르죠 라며 이 약을 먹으면 꿈속에서 효과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실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행동들이 현실과는 구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꿈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현실과 똑같이 맛도 느끼고 감각도 느끼고 포만감도 느낀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도 포만감이 유지가 되니 추가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게 된다는 치료법이 되는 건데 이후의 상황은 어찌 되냐면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다나카도 한번 효과를 보더니 이 치료법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요. 자기 전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상상만 했음에도 그게 입안에서 맛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선 의사도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뇌가 음식의 맛을 창조해 구현하는 듯 보인다고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다나카는 하루하루 행복한 식도락 여행을 꿈속으로 떠나며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진미들을 모두 섭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체중이 줄어들다 보니 평생 동안 보지 못할 것 같았던 턱선도 어느새 가지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생기자 다나카는 이성에게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있게 되고요. 얼마 뒤엔 노리코라는 여성을 만나 사귀는 사이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나카의 음식에 대한 욕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음식의 맛을 뇌가 구현하는 걸 깨닫곤 처음엔 두리안은 어떨까 싶었던 호기심이 다음엔 도롱뇽 꼬지가 되고 이후 소뇌 요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어느 날은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사람의 머리가 식탁에 올라와 요리가 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물론 꿈속이었기 때문에 다나카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남자 머리가 이렇게 맛있으면 여자 머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질 뿐이었는데
여기서 시간은 다시 한 달가량이 지나게 되고요. 약을 받으러 병원에 들린 다나카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지만 다나카 씨 같은 경우 적응이 빨라 이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의사는 지금도 충분히 체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만 하면 된다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주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다나카는 그렇게 터벅터벅 병원을 빠져나온 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아, 맞아. 오늘 노리코가 집에 오는 날이었지 라고 하더니 기운을 차린 다나카는 군침을 삼키게 되고요. 그렇게 기대에 찬 모습으로 집으로 향하는 다나카를 보여주며 이 소설 또한 끝이 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30세 남성이고요. 이야기가 시작하면 그는 자신보다 2살 연상인 하루에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사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여성의 집안이 풍족하다 보니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남은 여생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는데, 암튼 결혼이 결정된 이후 주인공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M이라는 지인을 찾아갔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M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과는 곤충 표본이 취미라 급격히 친해진 관계라고 나오는데, 인간에 대해선 혐오를 하고 있어 주인공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런 번거로운 짓은 왜 하는 거냐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결혼해 했는데 축하해가 아니라 그런 걸 왜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니까 조금은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암튼 주인공은 일단 나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어 라고 말한 후 이후 하루에라는 여성과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 주인공은 그 자체로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하루에가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귀찮아지게 되고 언젠가부턴가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네 말이 맞았다며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하며 자신의 불만에 대해서 M에게 늘어놓던 주인공은 언젠가부터 그가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곤충 표본을 어느 날부터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이에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 M은 너라면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하더니 주인공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숨겨진 구석의 비밀문을 열자 웬 나무 하나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한켠에 기묘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인공이 이게 뭐지 싶어 가까이 가보니 그건 진짜 사람 마냥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 형태의 식물이었고요.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물으니 M은 주인공을 보며 이건 오무나무라고 불리는 전설 속의 식물인데 네가 원하는 대상을 비료 삼아 뉘어놓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똑같이 생긴 대상이 나무 마냥 자라날 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상을 복제할 수 있는데 그 존재의 육체는 똑같지만 정신이 없는 말 그대로 식물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이에 주인공이 이걸 왜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냐고 물어보자 M이 하는 말이, 보통 이 오무나무는 몇 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 씨를 내놓는데 곧 있으면 그 시기가 당도하게 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나는 너를 믿어서 하는 말인데 만약 네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 씨를 너에게 팔아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정신은 식물과 같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육체가 생긴다는 말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며 다시 M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그 금액은 주인공의 처지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고요. 부인인 하루에가 부자였던 거지 자신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알았다고만 대답한 후 주인공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데 평소에도 불만이 많았던 그는 오무나무라는 존재를 알게 되자 점점 아내라는 존재가 미워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주인공의 바람이 하늘에 와닿았는지 어느 날 부인인 하루에는 갑작스럽게 희귀병이 걸렸다고 진단받게 되고 그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곧바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주인공은 일이 이렇게도 풀리나 하며 M에게 연락해선 그 오무나무의 씨앗을 결국 구매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아내의 장례식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상을 치르면서도 이제 이걸로 누구를 재배하지 하며 고민하던 주인공은 죽은 하루의 조카인 에리코가 조문을 온 것을 발견하곤 그녀의 얼굴이 아내와 묘하게 닮았으면서도 눈과 코가 확연히 미인인 듯 인상이 다르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입은 아내와 똑 닮아 처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친척인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를 묘하게 닮았지만 훨씬 더 젊고 미녀였다는 거였고요. 이에 주인공은 그래 저 정도면 적당하겠군 하며 장례식이 끝난 후 몰래 그녀를 찾아가 납치 후 자신의 집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여 욕조에 담곤 적당량의 비료와 흙을 뿌린 후 조심스레 그 위에 M에게서 받은 오무나무의 씨앗을 올려두게 되는데, 다음날 확인차 내려가 보니 아스파라거스 크기의 씨앗이 팔뚝만큼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40일가량이 지나게 되자 예전 자신이 M의 지하실에서 본 것 마냥 어느 정도 오무나무의 형태가 여성의 신체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그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심은 오무나무가 장례식에서 본 에리코가 아닌 끔찍할 정도로 미웠던 아내의 모습을 닮아 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에 M에게 연락해 이게 어찌 된 걸까 하고 물으니 M 역시도 그런 경우는 겪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을 해주게 되고요. 당혹스런 상황에 주인공이 그럼 이걸 이제 어찌 해야 하냐 하고 말을 하니 M이 답하길, 오무나무는 성장하고 나서 자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흘이 되지 않아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반대로 자주 애정을 주면 10년쯤 되었을 때 새로운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만약에 매일 애정을 준다면 5년 정도로도 가능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오무나무를 사랑해서 새로운 열매가 열리면 그때 다른 대상을 구해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 말에 주인공이 슬며시 오무나무에 손을 뻗어보니 그 오무나무의 줄기는 사람 마냥 자신을 감싸며 몸에서 진액이 빠질 때까지 놓아주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리고 나서야 겨우 풀려난 주인공은 내가 이런 행동을 매일 동안 5년이나 해야 하는 건가 하며 깊은 고민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 멀리 살고 있던 아내 쪽 친척이 주인공에게 연락을 취해오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최근 실종된 에리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고요. 이에 살짝은 더듬거리며 주인공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이런 전화를 했냐 물으니, 그는 별건 아니고 혹시나 시신이라도 발견되면 오해 살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에리코는 죽은 하루의 눈인가 원래 구분하지 못할 만큼 외모가 똑 닮았었는데 성형으로 눈과 코를 모두 바꾼 거니 경찰이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그리 말 좀 전해달라고 말한 뒤 그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주인공이 새로운 씨앗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토록 미워했던,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던 아내 얼굴의 식물과 매일같이 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인 거고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오무나무는 나이가 들어 더욱 하루에를 닮아갈 거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스케라는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의 아내는 게이코라는 이름의 신스케보다 5살 어린 미모의 여성이고요. 지인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픈 남편을 보살피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아내는 집을 나서며 신스케에게 용돈을 쥐어주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들리는 거 말곤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빠칭코라든지 낚시를 가보라며 권유를 하는 거였고요. 신스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요즘 들어 화장이 짙어지고 걸치고 있는 옷도 못 보던 거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튼 이런 대화가 오간 후 아내는 출근을 하고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신스케는 집안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중 어느 날부터 나무 그늘 앞을 지날 때면 신스케는 한 남성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요. 한 번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 남자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몇 해 전 신스케가 구청에서 근무하던 무렵으로 돌아가는데,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상사의 눈치만 보던 어느 날 신스케는 나도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차게 되고요. 곧장 사직서를 제출한 그는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빨래방이란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빌라촌에 한두 개씩 있는 그 빨래방을 50년 전에 신스케는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인 건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대가족이 아닌 한 굳이 사람들이 빨래방에 올 만큼 빨랫감이 많은 집은 흔치가 않았고요. 생각보다 자신의 옷가지를 남들이 본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건데, 여기서 신스케는 또 한 번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 사람들이 아직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찾지 않는다고 여겨 고금리의 사채를 빌린 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홍보가 아니라 사채를 썼다 이거일 텐데, 이후로도 매상은 전혀 변하지가 않고 날마다 무서운 얼굴의 빚쟁이들이 신스케를 찾아오게 되자 결국 그는 신경쇠약과 불안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헌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 게이코의 친구 남편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녀가 미용실을 하게끔 도와주게 되었던 거고요. 사채를 빌린 돈도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처분한 돈으로 겨우 수습을 하였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지금은 1년이 지나서 퇴원을 했고,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하루하루 산책이나 다니며 요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건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남성은 갑자기 자네 참 순진하구만 이라고 말을 하더니, 그 많던 빚을 다 갚고 운이 좋아서 지금은 미용실도 한다고? 자네는 그 돈을 왜 지원을 해줬을 거라 생각하나 하고 묻게 됩니다. 헌데 이 말에 신스케는 가슴속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안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남성은 말을 하는 게,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부자는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요. 자네 아내의 미모를 생각해봐. 그런 여자가 1년 동안이나 욕망을 어떻게 처리했을 거라 생각하지? 라고 말을 하더니, 친구의 남편이라는 그자와 당신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인 게 분명하잖아 라는 말 또한 주인공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스케는 머릿속에 있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예전부터 자신 또한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였고요. 처음엔 무척이나 화가 나 아내에게 추궁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신스케는 마음이 더욱 괴롭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신스케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건 모두 자네가 사업에 실패해 무능한 남성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다시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을 하고요. 자신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동업을 해보자는 말도 꺼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커다란 냉장고를 구매해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자는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냉장고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가전제품이었다고 나오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날 먹을 음식을 당일날 구매해서 요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기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부탁하는 물건을 그 안에 보관해주는 사업을 하자 이 말인 건데, 50년 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요. 신스케는 그 말을 들은 후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자신은 사업을 할 만큼 자본이 없다는 말을 그 남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네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니, 우선은 지하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냉장고 3대만 구비해 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신스케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지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그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 좋아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라더니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며칠 뒤 자물쇠가 잠긴 냉장고 앞에 신스케가 혼자 서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한 달에 5만엔 정도 받고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자라는 말을 혼자서 대화를 나누듯 내뱉고 있고요.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싶을 때 장면은 아내인 게이코 쪽으로 넘어가는데, 게이코는 친구로부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그 말에 우리 집 남편도 집에 와보니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네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스케가 지하실 냉장고 안에 무엇을 넣어놨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냉장고에 보관하겠다는 물건이 음식이나 식자재 같은 게 아닌 사업을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같이 대화를 나눈 남성은 신스케가 만들어낸 허상이 되는 겁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